최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물가는 잡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주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발표된 대책들을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세제 혜택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조금 너무 또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나온 대책은 일단 부동산 집값의 차원이라기보다는요. 네. 이번에 나왔지만은 이제 먹거리, 생계비, 주거, 민생 안정 쪽에 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주거 쪽, 부동산 연관 대책은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도 한데 보유세 부분을 2020년대로 돌리겠다. 그러나 대상은 1가구 1주택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세금 부분을 좀 완화하게 되는 주거비를 좀 세금 차원에서 줄여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주거 쪽에서 하는 내용은 이제 1가구 2주택자 중에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자. 그동안은 1년 내에 집을 팔아야 소위 말하는 1가구에 준하는 양도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이제 이 기간을 좀 2년으로 넓혀주면서 그동안 요즘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도 전전긍긍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1년 정도를 더 주는 이런 정도의 주거 대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돌아서 어떤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이제 오히려 주거 안정 쪽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80%까지 좀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미래 소득을 산정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게 적용될 때 구매할 아파트 가격의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준선은 일단 15억이 있겠죠. 왜냐하면 15억 이상은 현재 대출이 규제 지역에서 안 나가니까요. 네네. 아마 그런 정도의 대체 규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 청년층,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집을 살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안정대책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집값 대비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LTV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80%까지 늘려주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고 그거여도 실질적으로 현재 DSR이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또 차주별 이 대출 규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소득이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 소득 대비 이제 소위 말한 대출의 규모를 좀 넓혀주는 이제 그런 혜택도 주게 되고 또 하나 가장 좀 언급이 많이 됐었고 시중에서 논의됐던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대출 만기로 최장 주택담보대출이 40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여기서 10년을 더 넓혀준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좀 더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고 네. 또 추가적으로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80%까지 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돈을 크게 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고정금리로 지금 했다 나중에 돌린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금리 시대에 나왔어야지 일단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큰 틀에서 금리에 가장 취약한 투자 자산 역시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의 조정 가능성이 큰 시점에 집을 살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것이 실은 이게 좀 약간의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생애 최초 구입자 또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집을 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년과 신혼부부 말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는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임대차 네. 3법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뿐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 안정에서는 이 전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민생안정 대책에서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워낙 이야기가 크고 또 여야의 대립이
또 막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대책에서 좀 빠졌지만 당장 이제 7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한 차례 계약갱신권을 쓴 네. 세입자가 시장에 신규 세입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높은 지금 전세 가격을 또 부담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큰 숙제와 뭐 대한민국 전월세 시장의 하나의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또 한 번 당국에서 뭐 이번에 6월 1일 선거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얘기도 해봤고 생활 밀착형 대책들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을 네. 하고 또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좀 얼마나 줄어들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1.7%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실은 저금리를 였기 때문에 뭐 저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있겠지만 2010년, 11년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아직도 갚는 분들이 있겠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마지막 분들까지도 다 1.7%로 학자금 대출 전환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국에서는 한 9만 5천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좀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1.7% 금리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는 실은 6월 30일 날 끝날 예정인데 네. 이거 또 6개월 연장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 2018년부터 지금 해오던 거여서 아예 이제 개별 소비세 부분을 그냥 지금 5%잖아요. 이거를 이제 30% 완화해서 3.5%로 이제 낮추겠다는 건데 그냥 아예 그냥 3.5로 개별 소비세를 하자 이런 이제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또 한 번 개소세 인하가 진행되는데 차로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리면은요 이게 한도가 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의 가격대 되는 차, 뭐 4천만 원 이상 네. 차 사면 100만 원 개소세 다 채우면 뭐 교육세, 뭐 주행세 따라오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한 140만 원, 뭐 150만 원 정도 차 살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약간 연중 박일세 같은 맞습니다. 이제 개소세 느낌인 인하는 거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일환 중 하나로 또 안심 전환 대출을 통해서 이자 네.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소득 수준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총 규모가 20조로 일단은 이제 펀딩을 해놨고요.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소득이. 이제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현재의 변동금리 중에 높은 분들이 시중에서 고정으로 갈아타려면 프리미엄도 더 줘야 되고요. 가산금리가 더 줘야 되고 이미 고정금리는 훨씬 더 많이 뛰어 올랐었거든요. 이분들에 한해서 약 0.3%포인트가 오히려 더 낮은 고정금리로 이제 바꿔주는. 현재는 금리 상승, 인상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떨어진 0.3%포인트 정도 낮은 대로 고정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아마 이제 차주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 얘기가 나와서 요즘 네.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관련한 대책은 조금 이번엔 포함이 그렇죠. 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유류세 인하를 거의 이제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게 있고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주말 건너오면서 경유세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라든가 또 이런 버스라든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경유세에 대한 할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이 있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아마 오늘 나왔던 민생 안정 대책에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아마 유류세 인하라는 부분 또 경유차에 있어서 사업용 차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원 대책을 펼치는 것으로 아마 가름하려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기름값도 기름값이고 물가도 요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 가구들의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좀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3대 대책이 먹거리, 생계비, 주거잖아요. 네. 주거 쪽은 우리가 봤고 이제 생계비 쪽은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요. 첫 번째로 타격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골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제 7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 정도의 긴급 지원금을 또 한번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방법을 밝혔고요. 또 하나 지급 대상자에게는 일종의 이제 이 돈을 풀면 이게 안 그래도 오늘 추경 때문에 뭐 인플레 자극한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일종의 선불형 카드입니다. 이걸 네. 통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그런 방침을 이번에 함께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또 뭐 식용유, 밀 같은 먹거리나 원자재 관련한 세금을 또 절감해 주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이게 네.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오늘 대책에 있어서 영끌
물가 대책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만큼 다 다 했다. 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먹거리 쪽의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먹거리 에너지는 아닙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부분, 네. 그렇죠. 예, 먹거리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상 기후로 남미 쪽에서 작황부진 이래서 이제 완전 수급이 깨져서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국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다 끌어 모아서 일단 먹거리 가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할당 관세들을 0%를 일단 낮추게 되고요. 뭐 커피 원두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 10%를 일단 빼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되면 우리가 소매가까지 올 때 최초에 10%가 빠지거나 할당 관세가 뭐 0%가 되거나 뭐 수입 돼지고기는 20%가 깎여져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매가 부분도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10%, 20% 정도를 아마 이런 부분을 함께 노리면서 오늘 먹거리 쪽에서는 뭐 돼지고기,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 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세를 1년간 깎아준 안 받는다든가 할당 관세를 낮춘다든가 관세를 낮춘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보자라는 또 그런 뭐 의지를 함께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말 그대로 발표 이후로 조금 우리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